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좋은 장소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서울의 한복판, 누구나 이 퇴근 시간입니다만 이 시간에 이 강변북로나 아니면은 올림픽 대로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마천루의 아름다운 조명을 보고 한강의 이 다리의 풍경들을 보면서 나는 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직주 근접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을 자차로 하시는 경우에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 그래도 대한민국 안에서 어느 정도는 성공했나 보다. 직주 근접으로 우리가 거주를 하고 내 집 장만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 서울 안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코어에서 거주하는구나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공급이 좀 많이 되어지고 좋은 지역에, 그래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돼서 누구나 원하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택 공급,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불안정합니다. 보통 평이하게 우리가 보통 3만 호에서 4만 호 정도가 주택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2024년만 해도요, 준공이 14,0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앞으로 25년, 26년에는요 1만 호 이하로 공급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24만 호 지어질까요? 목표대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정화 대책을 한 5번 정도 발표했습니다. 그거 한번 살짝 총정리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내놓았는지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한번 서울 시민으로서, 그리고 서울 안에 좋은 지역에 내 집장만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고, 내 집장만을 위해 그날까지 한번 여러분 열심히 부동산 공부 해보십시오. 집 사면 흥하리. 네. 지금 이곳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저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곳 처음 오늘 방문했습니다. 이곳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노들섬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강변북로를 지날 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명으로 건물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멋진 건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곳인데, 드디어 오늘 이곳을 한번 와봤습니다. 좀 일찍 도착해서 멋진 우리가 강변 뷰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이렇게 실내에서 찍게 되는데요. 이곳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제 앞으로 펼쳐진 분위기는요, 지금 여의도의 아름다운 마천루가 보이고요, 한강변의 버들가지가 이제 낙엽이 되어서 하늘거립니다. 그리고 노을이 저 너머 해넘이로 넘어가고 있군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리고 다리에는 아름다운 조명들이 들어오고 한강대교도 보이네요. 이것이 바로 서울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이곳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다가 많은 무거운 책도 있지만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서울사랑 책이라고. 네, 여러분 서울사랑 다들 하시잖아요. 저도 서울사랑 하는데요. 이 안에 내용 중에 그 동네 이름 변천사에 대한 부분이 살짝 있었는데, 눈에 띄는 거 하나가 갓동네라고 있더라고요. 갓동네. 이게 그 종로 쪽에 보면 수표교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이 바로 종로 쪽은 대부분 시장통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을 많이 팔던 그런 또 시장통 이었기 때문에 갓동네라고 했었던 데가 바로 그 수표교
입정동이라는 중구 입정동이 바로 그 수표교 있는 인근이 예전에는 갓동네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변천사와 세월 속에서 그 중심축이었던 종로가 우리나라 한양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많은 변천사를 거치며 좋은 로얄시티라고 할 때 우리가 중구를 얘기하지는 않죠. 종로를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지의 일환으로 봅니다. 저는 또 하나 이렇게 중심축이라는 곳 한강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은 서울의 한 가운데에 흐르고 있으니까 한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지, 3대 업무지가 바로 또 이 한강 주변으로 해서 트라이앵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그렇게 대명사로 불려지는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을 살짝 살펴볼까 하는데 벌써 11월에 첫 시작입니다. 오늘도 발표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용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4년은 주거 안정화 대책이라는 그런 발표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2024년 1월부터 첫 달부터죠. 주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서 주거 확대 정책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많이 뭐 투자나 아니면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관심 가졌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2024년, 25년에 준공된 6억 원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 신축을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바로 이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의 매입이 미분양들이 굉장히 아직은 많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미분양들을 좀 밀어내고 하기 위해서 주택이 특히 소형 주택들 공급을 좀 활성화하려고 해서 이렇게 대책이 나왔을 때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정비 사업에 관한 부분도 많은 패스트 트랙으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단계 밟아가는데 이 단계들을 패스트 트랙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통이죠.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모아주택이나 아니면 재건축에서도 모두 신통과 같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절차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사업을 완화해 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월에는 가장 이슈가 어떤 발표였을까요? 네, 그때 기자회견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자 설명회가 있었죠. 그때 이제 국제 업무지구가 우리가 뭐 들어온다고 하는 것들은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였고 그거에 대한 발표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약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속아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0년 전에도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되지 못했죠. 그러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자초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번엔 꼭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이슈가 가장 컸고요. 이곳에서도 주택 공급은 일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수량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공공기여 15% 이상은 넘게 될 것이고요. 한동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때는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여론 때문에 그곳에 적어도 8,000호 이상을 국제 업무지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좀 일부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3월에는 어떤 발표가 있었을까요? 3월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주택 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사업 안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1차 역세권 250m 반경 그리고 2차 역세권 350m 반경을 완화해 줬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방안 안에 노선형 상업지 재개발, 용적률을 무려
100% 이상을 해주는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의 취지는 사실은 2023년 9월에도 한 번쯤은 살짝 나왔던 사업이었죠. 우리가 업무지구, 3대 업무지구라고 하는 도심권의 종로와 함께, 그리고 동남권의 우리 강남, 그리고 서남권의 우리 여의도, 이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숙박시설이라든가 그에 따른 상업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변 지역들의 뭐 대학교 기숙사라든가 노후화된 학교 건물들을 레지던스나 호텔로 건립을 해주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과 완화를 해주겠다. 그리고 세제 제도도 개선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2023년 9월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정책 발표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올해 2024년 3월에는 노선용 상업지라고 해서 아예 이제는 12m 이상의 대형 도로를 끼고 있는 상업지와 2종 또는 3종 일반 주거지가 노후도가 60% 이상 되는 곳은, 그리고 면적은 한 2만 이하로 해서 개발을 할 때에는 그곳에 대신 업무지에 관계된 숙박시설과 그리고 상업시설을 넣을 때에는 1100%까지 혁신 디자인으로 또 했을 때 넣어주겠다 라는 그런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도가 보물지도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또 공급 대책, 주거와 함께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400%가 아파트로 들어가고, 나머지 600%가 이제 주거가 아닌 상업용지로서 또 일반 뭐 분양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이 되어진다라는 거, 큰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직주 근접 지역이 대부분이 이 보물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의 주상복합 고급형 아파트를 원하신다면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또 발표가 된 이후에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거, 3월을 넘어서 한 6월 달쯤에 전체적인 또 정비 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동의율부터 해서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짝 나왔었고, 가장 큰 건 88 대책이었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청약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비아파트 공급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매수에 관한 부분들을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지라든가 전반적인 공급 대책에 관한 부분들이 이곳에서 큰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특히 청약 부분에 있어서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서 비아파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피스텔 내지는 빌라들을 얘기할 텐데요. 이런 소형주택의 어떤 공급 부분, 그리고 매도가 되어야지만 주택 공급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혜택으로 매수를 했을 때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시가 5억 원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는 매수하셔도 청약 부분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관심을 또 가지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지에 관한 부분, 그리고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노후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완화를 하게 되는데요. 노후도가 한 60% 이상 되어야 되는 것을 50% 여도 해줄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전체 동의율도 75%까지 받아야 되는 정비사업에서 70% 완화를 해주는 등 빠르게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 보면은 대부분 정비 사업의 모든 부분,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을 다 완화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주거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 공급 부분에 있어서 그린벨트지 해제하는 것 이외에는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양질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직주 근접의 주거지를 얘기하는데, 직주 근접의 주거지는 당연히 공터는 없을 테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오래된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놓는 공급
주택이어야 공급 정책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죠. 그거에 따라서 많은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유재산인 바로 소유주의 동의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동의율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해도 정비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는 걸 봐서 최근에는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이나 아니면은 모아타운을 선정해주거나 확정해줄 때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면적 부분과 그리고 주민 갈등 부분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보고 심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선정지들에 대한 이유들은 그 전체적인 사업 면적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그 전부터 주민 갈등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아예 선정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은 다 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용적률 종상향 부분까지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 31일 얼마 전이죠. 이때 또 발표된 정책이 있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의 모든 도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요, 시도 군구에서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결정고시를 내려놓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더 특별하게 계획적으로 장기화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예정을 잡아놓은 것이 바로 특별계획관리지역이라서 특별하게 계획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지역들이 우리는 2002년도만 해도 한 164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난 2020년까지 접어들었을 때 588개소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20년 동안에 한 4배 이상 한 424개소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곳이 특별하게 어떤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묶인 곳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곳은 특별하게 관리 계획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들이라든가 공급을 마음대로 개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묶여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개발을 묶여오고 새롭게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하는 걸 또 모두 다 묶여 있었다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들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의도의 한 4.6배 정도 되는 넓은 넓이에 그동안에 588개의 특별계획관리구역을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해서 좀 선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특별계획 가능 구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요, 한 3년 정도를 계속해서 어떤 개발을 할 예정지로 놔두었던 것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연이 되었을 때는요, 다시 다 해제를 해주고 자유롭게 주민자치로 해서 개발을 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풀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묶여 있었던 주요 요지들, 제가 대충 588개소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도 특별 계획관리구역들을 보면요, 굉장히 요지들입니다. 요지였기 때문에 난개발 안 하고 시군구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어놨었겠죠. 하지만 묶어만 놨지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리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주민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정비사업, 주민자치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초에 또 하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88 공급 주거 안정화 대책에서 약속했었던 그린벨트지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한 5만 호를 계획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남쪽으로는 가장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 우면동 일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의왕시 또 일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뭐 고양시 일대,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GTX와 함께 많은 철도가 들어가는 대곡역이 허허벌판이어서 제가 예전에 오래된 유튜브로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밭을 매면서 제 유튜브를 혹시 부의 공식을 보신 분은 아실 테지만 제가 밭을 매면서 대곡동 일대에서 그 GTX A 노선 공사하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을 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뭐니까 여기 들어오고 아니면 산업지가 개설되고 하면은 인근에는 아마 그린벨트지가 있다면 대부분 또 이렇게 택지로 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도 의정부 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더 세밀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대여섯 번의 모든 그 정책들은요, 주거 안정화 대책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 지원 방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 줄까요? 이 이유는요, 바로 앞으로 주거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것에 대한 우려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공급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모든 지표에 있어서 부동산 지표가 항상 후행 지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착공과 공급까지는 최소한 소형 비아파트 주택인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1년 정도 전으로 소요가 되고요. 그 이외의 아파트 정도 됐을 때에는 5년, 짧게는 2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니 지금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벨트지를 해제하고 그리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건들 그리고 절차에 대한 축소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공급은 주거라는 점에서 그리고 주거 단지라는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급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지표가 나와 있죠. 지금부터 착공이 들어간 아파트 단지들이라든가 주거 택지들을 보면은 앞으로 2년 후까지는 정확히 우리가 주거가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통 평균 우리는 3만 호에서 4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2024년 착공이 들어간 것만 1만 4천 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빠르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2년이지만 보통 5년 전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주거에 대한 가격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주거는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된다는 것들 아시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신축 위주로 많이 상승을 하는 건 더더욱더 주택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보다는 더 많은 폭의 상승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신축을 우리가 너무 높은 가격으로 내 집 장만을 하시기에는 너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건축비가 3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 메리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다. 보통 평균 16억 정도, 강남권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런데도 열심히 청약들을 또 하시고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만 참 너무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조합원 가격은 한 청약 가격이 16억 정도 한다고 하면 조합원 가격은 한 13억 정도 될 테고요. 이거 좀 높다고 하면 조합원 가격이 한 10억 선 정도 된다고 하면 청약은 한 13억 정도 손 될 텐데요. 어쨌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 가격일 때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청약에 당첨되는 것보다는 조합원이 되는 것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주택이라든가 가점을 갖기에는
다자녀도 있어야 하고 15년 이상 무주택이고 통장 가입, 이제 통장 부금도 25만 원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문턱을 좀 경쟁자 숫자적으로 좀 낮추려고 청약에 대한 부분도 아마 25만 원으로 해서 이제는 부금을 금액을 높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정비 사업을 열심히 밀어주고 있다. 팩트는 이겁니다. 그 많은 정책이 2024년 동안 한동안 쏟아냈던 정책은요, 대부분 오래된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을 하는 것만이 가장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숟가락으로 떠 먹여주면 꼭꼭 씹어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순풍순풍 좀 가시려면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나마도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밀어주고 있어요. 밀어주고 있어도. 근데 딱 한 가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율입니다만, 그 주민들의 동의율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요,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자산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고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정비 사업의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높은 용적률을 받아서 많은 일반 분양분을 우리가 또 찾아내서 그것을 매도하고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나 철도가 들어서든지 큰 업무지가 들어서든지 해서 지가를 상승을 시켰을 때 그 땅의 감정가가 높아지면서요, 그 감정가가 높아지는 만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비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가도 높아도 그 지역이 로열시티가 된다는 것 때문에 높여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조금 내가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메리트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경기 침체가 지금 되고 있어서 한동안은 지금 대출 부분 때문에 여러분 주택 가격의 거래량이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출로 조이고 있다고 해도 공급에 대한 물량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지금 대출은 전반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 대출 부분은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자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 잠시 거주를 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열심히 시드머니를 모으고 저축을 해서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 예금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대출 이자가 그렇게 높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축의 여력이 될까 싶어서 저는 이렇게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이 높아서 문턱이 높다라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적은 금액,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각 투자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리츠 많이들 이용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리츠, 그다음에 부동산 ETF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내가 주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그 회장이라든가 CEO의 어떤 영업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응원하면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의 적은 소각 투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운영을 해주는 것이고, 그 운영사의 주체가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회사 기업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아니면 작은 점포의 점원이든 여러분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되어 보십시오. 작은 시드 모으신다고 하면요, 부동산 투자도 몇 천부터 해서 내 자산으로 내가 직접 운영하는, 내가 소유주가 되는 그런 투자 해보시고 그런 주인이 되어 보신다고 하면은 세상을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 직장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방향성 모두 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정비 사업은 정부에서 최대한 밀어주고 있다. 절차 부분, 물리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을 밀어주고 있다. 단 하나 남은 것은, 예, 소유가 바로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율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면적이 큰 정비 사업들을 모두 다 축소시켰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도 아시죠? 2023년 6월 30일 날, 예, 면적을 3만 이하로 축소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려면 면적 작아야 하고요, 주민들 갈등 없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